미시마 유키오 가면의 고백. 미시마 유키오, 본명은 히라오카 키미타케이다. 1925년 도쿄에서 고위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미숙아로 태어나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는 할머니의 과보호를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도쿄대학 법학부 재학 시절 근로 동원 중에 패전 소식을 듣게 된다. 1946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추천으로 단편 담배가 인간지에 실리면서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한다. 1949년 대학을 졸업하고 대장성에 근무하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사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전업작가로 출발하게 된다. 그 무렵 가와 테쇼보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면의 고백을 쓴다. 화려한 문장으로 독자적인 미의 세계를 구축하여 사랑과 갈증, 푸른 시절, 금세 등의 수작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금각사로 불과 31세의 나이에 문학적 절정기를 맞이한다. 1970년 11월 25일 추종자 4명을 데리고 일본 육상 자위대 이치가야 주둔지에서 자위대의 권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 뒤 활복 자살한다. 향년 만 45세였다. 가면의 고백은 삶 자체를 최고의 예술로 생각한 미시마 유키오의 신미주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예술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통해 비로소 일본 문학의 20세기가 시작된다고 격찬하며 이 새로운 문학의 등장을 반겼다. 그 자신의 내밀한 성향을 출생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 및 주변 환경과 결부시켜 논리적으로 피력한 것 자체로 당시 일본 문단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름다움이라는 놈은 무섭고 끔찍한 것이야. 일정한 잣대로는 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야. 왜 그런지 신께서는 인간에게 자꾸 수수께끼만 던져주신다니까. 아름다움 속에는 양쪽 강 언덕이 하나로 만나고 모든 모순이 함께 살고 있어. 나는 교육이라고는 전혀 못 받았지만 이건 꽤 연구를 많이 해서 생각해낸 거야. 실로 신비는 무한하다니까. 이 지구상에는 어지간히도 많은 수수께끼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 이 수수께끼가 풀린다면 그건 젖지 않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일이지. 아름다움이라고. 게다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건 아름다운 마음과 뛰어난 이성을 가진 훌륭한 인간까지도 왕왕 성모 마돈나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였으나 결국 악행 소돔의 이상으로 끝난다는 거야. 아니, 아직도 한참 더 무서운 게 있지. 즉 악행 소돔의 이상을 마음에 품은 인간이 동시에 성모 마돈나의 이상 또한 부정하지 않고 마치 순결한 청년 시절처럼 저 밑바닥에서 아름다운 이상의 동경을 마음속에 불태우고 있는 거야. 야, 실로 인간의 마음은 광대해. 지나치게 광대할 정도지.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좀 줄여보고 싶다니까. 에이, 제기랄.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 정말. 이성의 눈에는 오욕으로 보이는 것이 감정의 눈에는 훌륭한 아름다움으로 보이니 말이야. 애초에 악행, 소돔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건가? 그나저나 인간이라는 건 자신이 찔리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야.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삼부삼장 치열한 마음의 차회. 시 제1장
오래도록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의 광경을 보았노라고 우겼다.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어른들은 웃었고 나중에는 얘가 나를 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지 이 창백하고 어린애답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가벼운 미움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쩌다 별로 가깝지 않은 손님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자칫 백치인 줄 오해할까 걱정하신 할머니는 다소 엄한 목소리로 내 말을 가로막으며 저쪽에 가서 놀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웃는 어른들은 을의 과학적인 설명으로 나를 설득하려 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아기는 그때 아직 눈이 뜨이지 않는다든가 만에 하나 뜨였다 해도 기억에 남을 만큼 또렷한 관념을 얻을 수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했을 때 보이는 약간 연극적인 열의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그리고 어때? 그렇지? 하고 아직도 의심스러운 기색인 내 어깨를 흔드는 겨를에 그들은 문득 내 꿍꿍이에 깜빡 넘어갈 뻔했다고 깨닫는 모양이었다. 어린애라고만 생각했더니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군. 이 녀석이 내게 덫을 놓아 그 얘기를 끄집어 내려는 게 틀림없어. 그런 거라면 어째서 좀 더 어린애답게 순진한 방식으로 묻지 못할까? 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라고 말이야. 그들은 해삼 입을 다문 채 은근히 기분이 상했다는 듯 엷은 웃음을 띠고 지그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정해진 결말이었다. 하지만 그건 지나친 생각이었다. 나는 그 얘기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러잖아도 어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노상 겁을 내던 내 머릿속에 무슨 덫을 놓느니 하는 꿍꿍이가 떠오를 리 없었다. 어떻게 설득하려 하건 또한 어떻게 웃어넘기건 나는 내가 태어난 광경을 보았다는 체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내게 말해준 기억이거나 아니면 내 멋대로 해본 공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딱 한 군데 생생하게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갓난 아이를 씻겨내는 큰 대야의 테두리였다. 새로 만들어 상쾌한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난 나무대야. 그 안쪽에서 보고 있으려니 가장자리에 어슴푸레하게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부분의 나뭇결만 유독 눈부셔서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흔들거리는 물의 혀끝이 테두리를 곧 핥을 것 같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았다. 하지만 테두리 아래의 물은 반사 때문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빛이 비쳐들었는지 따스하게 빛을 되쏘며 작게 빛나는 물결들끼리 끊임없이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기억에 대한 가장 유력한 반박은 내가 태어난 시간이 한낮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밤 9시에 태어났다. 방 안에 비쳐들 햇빛이 있었을 리 없다. 아, 그러면 전등 불빛이었나? 그렇게 나를 놀려대도 나는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그 대야 한 군데만은 햇빛이 비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베리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들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대야에서 흔들흔들 반짝이는 빛의 테두리는 내가 분명하게 보았던 나 자신의 첫 목욕으로 기억 속에서 수없이 나부겼다. 지진 제2년 후에 나는 태어났다. 그 10년 전 조부가 가라호토 장관 시절에 의혹 사건으로 부하의 죄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나는 미사 여구를 농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부가 품었던 인간에 대한 어리석은 신뢰의 완벽함이란 내 반생에 걸쳐 따로 비교할 만한 어떤 다른 인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집은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은 만큼 느긋한 속도로 내리막길을 굴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막대한 빛과 차, 지폐 매각, 그리고 궁핍이 서서히 조여올수록 어두운 충동처럼 점점 타오르는 병적인 허영. 그리하여 내가 태어난 곳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한 동네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낡은 셋집이었다. 허세만 가득한 철문과 정원, 그리고 변두리 예배당만큼 널찍한 서양식 방이 있었다. 언덕 위에서 보면 2층 건물이고 언덕 아래서 보면 3층 건물. 침침하게 어두운 느낌이 나는 어딘지 복잡한 모양새의 오만한 집이었다. 컴컴한 방들이 다닥다닥 많고 하녀가 6명 있었다. 조부, 조모, 아버지, 어머니, 도합 10명의 가족이 낡은 서랍장처럼 삐걱거리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다. 조부의 사업에 대한 욕심, 조모의 병과 낭비벽은 집안의 괴로움을 몰고 오는 씨앗이었다. 어딘가 수상쩍은 초종자들이 들고 오는 도면에 혹해서 조부는 황금빛 꿈을 꾸며 자주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 오랜 명문가 출신의 조모는 조부를 미워하고 멸시했다. 그녀는 고집스럽고 꿋꿋한 혹은 미친듯이 시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다. 지병인 뇌신경통이 멀리서부터 서서히 착실하게 그녀의 신경을 파먹고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무익한 명석함을 그녀의 이지력에 더해 주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이 광조의 발작이 조부가 장년 시절에 저지른 죄의 유물이라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알았을까? 아버지는 이 집에서 가냘프고 아름다운 신부, 나의 어머니를 맞아 들였다. 1925년 1월 14일 아침, 진통이 어머니를 덮쳤다. 밤 9시에 650돈의 작은 아기가 태어났다. 초치를 저녁, 플란넬 네이와 크림색의 두겹 비담 속옷, 귀인의 비백무늬 기모노를 입히고 조부가 일가 앞에서 봉서지에 내 이름을 적고 산보에 얹어 도쿠노마에 올려놓았다. 한참이 지나서도 내 머리칼은 금빛이었다. 올리브 기름을 노상 바르자 검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살았다. 2층에서 아기를 키우는 건 위험하다는 구실을 붙여 태어나서 49일째 되던 날 조모는 어머니의 손에서 나를 빼앗았다. 늘 닫혀있고 질병과 노년의 냄새로 숨막히는 조모의 병실에서 병상에 나란히 이부다리를 펴고 나는 키워졌다. 태어난 지 막 1년이 되려는 참에 나는 계단 세채칸에서 굴러 떨어져 이마가 찢어졌다. 조모는 연극을 보러 나갔고 그 사이에 삼촌과 숙모들은 잠시 긴장을 풀고 마음껏 떠들고 있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문득 2층의 물건을 가지러 올라갔다. 그 어머니를 쫓아가다가 잘잘 끌리는 기모노 옷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다. 가부키좌로 소식이 날아갔다. 조모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서 오른손에 짚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선 채 마중 나온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묘하게 침착한 한자 한자 새긴 듯한 어조로 말했다. 벌써 죽었더냐? 아니요. 조모는 무당처럼 확신에 찬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5살 되던 해 설날 아침, 나는 붉은 커피 같은 것을 토했다. 주치의가 와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말했다.
내 팔에는 마치 바늘꽂이처럼 캠퍼 주사며 포도당 주사가 수없이 꽂혔다. 손목에서도 팔꿈치 안쪽에서도 맥이 짚히지 않는 상태로 2시간이 지났다. 사람들은 나의 사체를 보았다. 상복이며 유품이 될 장난감을 챙기고 일족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나 소변이 나왔다. 박사인 큰 외삼촌이 살겠군이라고 했다.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증거라는 것이다. 조금 지나 다시 소변이 나왔다. 희미한 생명의 활기가 내 볼에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 질병, 자가 중독은 나의 고질병이 되었다. 증세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나를 찾아왔다. 수도 없이 위기가 닥쳤다. 내 의식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질병의 발소리를 통해 그것이 죽음과 가까운 병인지 아니면 죽음과 아직 거리가 먼 병인지를 가려들을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기억, 신기하게 또렷한 영상으로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기억은 그때쯤에 시작되었다. 손을 잡아준 이가 어머니인지 간병인인지 하녀인지 아니면 숙모인지 그건 알지 못한다. 계절도 분명하지 않다. 잔뜩 찌푸린 오후의 햇살이 그 언덕길에 늘어선 모든 집들에 꽂히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를 그 여자에게 손을 잡힌 채 집 쪽을 향해 언덕길을 올라갔다. 맞은편에서 내려온 자가 있어 여자는 내 손을 잡아당기며 길을 비켜 멈춰섰다. 이 영상은 수없이 복습되고 강화되고 집중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졌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막연한 주위의 정경 속에서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 자의 모습만이 부당한 정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광경이야말로 나의 반생을 괴롭히고 위협해온 것의 최초의 기념비적 영상이기 때문이다. 언덕길을 내려온 이는 한 젊은이였다. 그는 분뇨통을 앞뒤로 짊어지고 더러운 수건을 머리에 질끈 묶고 혈색 좋은 아름다운 뺨과 반짝이는 눈을 하고 발로 앞뒤 무게의 균형을 잡아가며 언덕길을 내려왔다. 그는 분뇨수거인 똥지게꾼이었다. 작업화를 신고 몸에 착 붙는 감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5살의 나는 이상할 만큼 그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아직 그 의미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어떤 힘의 최초의 계시 혹은 어둡고 신비한 흐름이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이었다. 그것이 분뇨 수거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화적이다. 왜냐하면 분뇨는 대지의 상징이니까. 내게 부름을 던져온 것은 뿌리이신 어머니의 악에 넘치는 사랑임에 틀림없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몸을 얼얼하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욕망이 있음을 예감했다. 지저분한 몰골의 젊은이를 올려다보며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구, 저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에 휩싸였다. 그 욕구에 2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또렷하게 생각난다. 한 가지는 그의 감색 작업복이고 또 하나는 그의 직업이었다. 감색 작업복은 하반신의 윤곽을 명료하게 드러냈다. 그것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감색 작업복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기우는 것을 느꼈다. 어째서인지 나로서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직업. 이때 다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들 육군 대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 분뇨 수거인이 되고 싶다는 동경이 떠올랐다. 동경의 원인은 감색 작업복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뿐만은 아니었다.
이 주제는 그 자체로 내 안에서 강화되고 발전하며 특이한 전개를 보였다. 말하자면 그의 직업에 대해 나는 어떤 날카로운 비애, 몸이 타는 듯한 비애의 동정을 느꼈던 것이다. 지극히 감각적인 의미에서 비극적인 것을 나는 그의 직업에서 느꼈다. 그의 직업에서 온몸을 바치고 있다고 할 만한 어떤 느낌, 혹은 자포자기적인 느낌, 혹은 위험에 대한 친근한 느낌, 허무와 활력의 어지러운 호남이라고 할 느낌,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 5살의 내게 번개처럼 들이닥쳐 단숨에 나를 사로잡았다. 분뇨수거라는 직업을 나는 오해했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어떤 직업을 누군가에게 듣고는 그의 차림새를 보고 그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고는 이 일이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정서와 똑같은 주제가 이윽고 꽃 전차 운전사와 지하철 검표원에게 옮겨갔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한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배제된 것처럼 여겨지는 비극적인 생활을 그들에게서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검표원의 경우에는 당시 지하철역 구내에 감돌던 고무 같은 박하 냄새가 그의 푸른 제보 가슴팍에 줄줄이 달린 금단추와 맞아 떨어지면서 비극적인 것에 대한 연상을 손쉽게 불러일으켰다. 내 마음은 그런 비극 냄새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왠지 모르게 비극적이라고 인식했다. 내 관념이 그것을 원하지만 내게는 영원히 거부된 어떤 장소에서 나와는 관계없이 이어지는 생활이나 사건, 그런 사람들,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비극적인 것의 정의였다. 거기에서 내가 영원히 거부되리라는 피해감이 항상 그들과 그들의 생활로 옮겨가고 하나의 꿈이 되어서 가까스로 나는 나 자신의 비애를 통해 그곳에 끼어들려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내가 느꼈던 비극적인 것이란 내가 그곳에서 거부당하리라는 데에 대한 재빠른 예감이 물고 온 비애의 투영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최초의 기억이 있다. 6살 때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그 그림책을 읽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도 5살 때의 기억이 틀림없다. 그 무렵 수많은 그림책 중에서 단 한 권, 그것도 좌우 2페이지에 걸쳐 실린 한 장의 그림이 집요하게 나의 편애를 받았다.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나긴 따분한 오후를 잊을 수 있었지만 누군가가 다가오면 어쩐지 창피해서 급히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간병인이나 하녀가 늘 곁에서 돌봐주는 것이 너무 성가셨다. 하루 종일 그림만 들여다보며 살고 싶었다. 그 페이지를 펼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것은 백마에 올라타 검을 높이 치켜든 잔다르크의 그림이었다. 말은 사납게 코를 벌렁거리며 늠름한 앞다리로 모래먼지를 박차고 있었다. 잔다르크가 몸에 걸친 백은의 갑옷에는 아름다운 문장이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얼굴을 토구 사이로 내보이며 늠름한 자세로 칼날을 푸른 하늘로 치켜들고 죽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아무튼 어떤 불길한 힘을 지니고서 뛰쳐오르는 대상에 맞서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음 순간 살해될 것이라고 믿었다. 서둘러 다음 페이지를 펼치면 살해된 그의 그림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림책의 그림이 무슨 겨를인가 어느새 다음 순간으로 옮겨 가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감정인이 무심코 그 페이지를 펼치며 옆에서 흘끔 훔쳐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련님, 이 그림 이야기 알아요? 몰라. 이 사람 남자 같죠? 근데 사실 여자래요. 여자가 남자 같은 차림새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여자? 나는 뭔가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인 줄만 알았는데 그녀인 것이다. 이 아름다운 기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지금도 내게는 여자의 남장에 대한 뿌리 깊은 설명하기 어려운 혐오증이 있다. 그것은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 내가 품었던 달콤한 환상에 대한 잔혹한 복수, 인생에서 내가 만난 최초의 현실이 떠안긴 복수와도 같았다. 아름다운 기사의 죽음에 대한 찬미를 후년에 나는 오스카 와일드의 다음과 같은 시고에서 찾아냈다. 갈대와 등심초 사이에 살해되어 쓰러진 기사는 아름답다. 이후로 나는 그 그림책을 팽개쳤다. 손에 들지도 않았다. 위스망스는 소설 저 너머에서 이윽고 대단히 교묘하고도 치밀한 잔혹함과 미묘한 죄악으로 단숨에 바뀌어버린 성질의 존재가 되어 질드레의 신비주의적 충동은 샤를 7세의 직서에 의해 그가 호위직을 맡았던 잔다르크의 다양하고 믿기 어려운 사적을 목격함으로써 판명되었다. 라고 하였다. 전혀 반대의 기회와 인연, 즉 혐오의 기회와 인연으로서 이긴 하지만 나의 경우도 오를레앙의 소녀가 톡톡히 제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 땀냄새다. 땀냄새가 나를 몰아세우고 나의 동경을 부채질하고 나를 지배했다. 귀를 기울이면 저벅저벅하는 발소리, 어지럽고 몹시 희미한 위협한 듯한 울림이 들려온다. 간간히 나팔 소리가 섞이고 단순하면서도 묘하게 애절한 노랫소리가 다가온다. 나는 하녀의 손을 잡고 빨리빨리 하고 재촉하면서 어서 그녀의 품에 안겨 대문 앞으로 나가고 싶어 마음이 바빴다.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군대가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병사가 던져주는 빈 총알통을 이번에는 몇 개나 받을 수 있을지 나는 항상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행렬을 기다렸다. 조모가 위험하다고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즐거움에는 비밀스러운 기쁨까지 덧붙였다. 둔중한 군화의 울림이며 더러워진 군복, 어깨에 걸머진 총기의 숲은 어떤 아이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나를 매료시키고 그들에게서 총알통을 받는 즐거움에 숨은 동기가 된 것은 오로지 그들의 땀냄새였다. 병사들의 땀냄새, 그 바닷바람 같은 황금으로 달궈진 해안의 공기 같은 냄새, 그 냄새가 내 콧구멍을 사로잡고 나를 취하게 했다. 내 생애 최초의 냄새에 대한 기억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그 냄새는 물론 바로 성적인 쾌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병사들의 운명과 그 직업이 품은 비극성, 그들의 죽음, 그들이 보게 될 머나먼 나라들, 그런 것에 대한 관능적인 욕구를 내 안에 서서히 그리고 뿌리 깊게 눈뜨게 하였다.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은 그러한 이형의 환영이었다. 그것은 실로 교묘한 완성성을 띠고 처음부터 내 앞에 서 있었다.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이 무엇 하나 후년에 내가 나 자신의 의식이나 행동의 원천을 그곳에서 찾아보아도 빠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이 완벽한 형태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 대해 품었던 관념은 단 한 번도 아우구스티누스풍의 예정서를
애정설의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수없이 무익한 망설임이 나를 괴롭혀 왔으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망설임 또한 일종의 타락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결정론에 흔들림은 없었다. 나는 이른바 내 평생 불안의 총계의 메뉴판을 아직 그것을 읽을 수 있기도 전에 받아버린 것이다. 나는 그저 냅킨을 두르고 식탁에 앉기만 하면 되었다. 지금 이런 기괴한 글을 쓰는 것마저도 메뉴판에 분명하게 실려 있었고 처음부터 나는 그것을 보았을 터였다. 유년 시절은 시간과 공간이 분규된 무대이다. 이를테면 화산폭발이라든가 반란군의 봉기, 어른들로부터 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와 눈앞에서 일어난 조모의 발작이나 집안에서 벌어지는 자질구레한 다툼, 그리고 방금까지 몰입하고 있던 옛날 이야기 속 세계의 공상적인 사건, 이러한 세 가지가 내게는 언제나 똑같은 가치를 지닌 같은 계열의 것들로 생각되었다. 나는 이 세계가 장난감 나무, 블록, 구축물 이상으로 복잡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이후 꼭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사회가 옛날 이야기의 세계 이상으로 현란한 것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나의 한정이 무의식 속에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공상은 처음부터 이 한정에 맞서려는 저항 아래에서 비범하게 완전한 그 자체가 하나의 치열한 바람과도 같은 절망을 내비치고 있었다. 밤, 나는 침상 위에서 그 주위를 둘러싼 어둠의 연장선상의 찬연한 도해지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곳은 기묘하게 고요하고 또한 광의와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 하나의 비밀스러운 각인이 찍힐 터였다.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어른들은 그들의 말투나 행동 속에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신호 같은 것, 프리메이슨과도 같은 것을 남겨놓았다. 또한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번들거리는, 마주 바라보기 두려운 피로가 있었다. 만지면 손끝에 은가루를 남기는 크리스마스 가면처럼 그들의 얼굴에 손을 댄다면 한밤의 도해지가 그들에게 색칠한 그림 물감의 색깔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윽고 나는 밤이 바로 내 곁에서 장막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쇼쿄쿠사이 덴카스의 무대였다. 드물게도 그녀가 신주쿠의 극장에 출연했을 때였는데 같은 극장에서 그 몇 년 뒤에 관람했던 단테라의 마술사의 무대는 덴카스의 공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이었지만 그 단테도 또한 만국 박람회의 하겐백 서커스도 최초의 덴카스처럼 나를 경악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녀는 풍만한 몸과 팔다리를 묵시록의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의상으로 휘감고 무대 위를 태연히 산보했다. 마술사 특유의 망명 귀족처럼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개범함과 짐짓 침울한 듯한 애교와 여장부다한 언행들이 기묘하게도 싸구려만이 바라는 대담한 강의에 몸을 내맡긴 가짜 의상이며 샤미센을 타는 여자 같은 진한 화장이며 발끝까지 칠한 분이며 인공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화려한 팔찌 등과 함께 어떤 멜랑콜릭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부조화가 들이오는 그늘 밑에 고운 살결이 거꾸로 독특한 조화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덴카스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꽃잔차 운전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는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있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전자에게는 비극적인 것에 의 갈망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덴가스가 되고 싶다는 의구에 대해 나는 동경과 꺼림칙함이 초조하게 뒤섞인 듯한 그 느낌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가슴에 고독을 애써 억눌러 가며 어느 날 어머니의 방에 숨어들어가 옷장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의 기모노 중에서 가장 치렁치렁하고 눈부시게 화려한 기모노가 질질 끌려나왔다. 나는 유성 물감으로 선홍색 장미를 그려 넣은 허리띠를 터키의 재상처럼 몸에 빙빙 둘렀다. 치리맨 보자기로는 머리를 감쌌다. 거울 앞에 서서 보니 즉흥적으로 둘러본 이것이 보물섬에 나오는 해적의 두건과 비슷해 보여 나는 미칠 듯한 기쁨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고도 작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손끝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신비함을 빚어내기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했다. 나는 둥근 손거울을 허리띠 사이에 끼우고 얼굴에 가볍게 분을 발랐다. 그리고 막대 모양의 은빛 손전등이며 금을 새겨 넣은 고풍스러운 만년필이며 무엇이건 눈부신 빛을 발하는 것은 모조리 몸에 지녔다. 이러고서 나는 참으로 얌전하게 조모의 방으로 들어갔다. 미칠 듯한 기쁨과 웃음을 미처 억누르지 못한 채로 덴가스다. 나는 덴가스야. 라고 외치며 방안을 내달렸다. 그곳에는 병상의 조모와 어머니, 누군지 모를 손님과 병실 뒷바라지를 하는 하녀가 있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너무도 열광한 나머지 내가 보난 덴가스가 수많은 이의 눈길을 받고 있다는 의식에만 빠져들어 나 자신 밖에는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퍼뜩 한순간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스륵 시선을 내려뜨렸다. 나는 깨달았다. 눈물이 번졌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이해했고 혹은 이해하도록 추궁당했던 것일까? 죄에 앞서는 회한이라는 훈연의 주제가 여기에서 그 실마리를 암시적으로 드러냈던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랑의 시선 아래 놓였을 때 고독이 얼마나 꼴사납게 보이는가 하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또한 나 자신의 사랑의 거절 방식을 그 이면에서 배워들었던 것일까? 하녀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다른 방으로 끌려갔고 이 발칙한 가장은 닭이 털을 뜯기듯 순식간에 벗겨졌다. 분장에 대한 욕구는 활동 사진을 보기 시작한 후로 한층 더해갔다. 그것은 10살쯤까지 뚜렷하게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인가 나는 서생과 함께 프라 디아볼로라는 음악 영화를 보러 갔다. 디아볼로로 분한 배우의 소매 끝에 기다란 레이스가 나부끼던 공정복이 잊히지 않았다. 나도 저런 걸 입어보고 싶어. 저런 가발을 써보고 싶어. 라고 하자 서생은 경멸에 찬 웃음을 보였다. 그런 그도 곧잘 하녀들 방에서 야외 각기 힘에 흉내를 내서 하녀들을 웃기곤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덴가스에 이어 나를 매혹시킨 것은 클레오파트라였다. 저물어 가던 어느 해에 눈 오는 날 알고 지내던 의사 선생님을 졸라 함께 활동 사진 극장에 갔다. 연말이라서 관객은 많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팔걸이에 발을 얹고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혼자서 기묘한 것을 탐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수많은 노예들이 받쳐 고풍스럽고 기괴한 가마를 타고 로마로 들어서는 이집트의 여왕을, 눈두덩 전체에 아이섀도를 칠한 침울한 눈매를, 그녀가 입은 초자연적인 의상을,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융단 안에서 나타난 그 호박빛 발라의 자태를. 나는 이번에는 조모와 부모의 눈을 피해 이미 충분히 죄의 환희를 느끼며 누이와 동생들을 상대로 클레오파트라 분장놀이에 골몰했다. 나는 이 여장에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나중에야 나는 나와 똑같은 양상의 기대를 로마 수태기의 황제, 로마 고신의 파괴자, 데카당스한 제왕 헬리오 가발루스에게서 발견했다. 여기까지 나는 두 종류의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다. 잠시 복습해두는 것이 좋으리라. 첫 번째 전제는 분뇨 수거인과 오를레앙의 소녀와 병사의 땀냄새다. 두 번째 전제는 쇼코크 사이 벤타스와 클레오파트라다.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제가 있다. 어린아이의 손이 미치는 한 마음과 옛날 이야기들을 섭렵하면서도 나는 왕녀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왕자만을 사랑했다. 살해당하는 왕자들, 죽음의 운명을 놓인 왕자들은 더욱 사랑했다. 살해되는 젊은 남자들이라면 모조리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알지 못했다. 수없이 많은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도 어째서 장미의 요정에 등장하는 연인이 기념으로 준 장미에 입을 맞추는 찰나 악당의 커다란 칼에 찔려 살해되고 목이 잘려나가는 아름다운 젊은이만이 내 마음에 기쁜 그림자를 들이오는지를. 어째서 많고 많은 와일드의 동화 중에서 어부와 인어에 나오는 인어를 품에 안은 채 바닷가 모래사장에 끌어올려지는 젊은 어부의 망에 나를 매혹시키는지를. 물론 나는 아이다운 다른 것도 충분히 사랑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좋아하는 것은 밤 꾀꼬리였고 그 밖에도 아이답게 많은 만화책을 즐겼다. 하지만 내 마음이 걸핏하면 죽음과 밤과 피바람을 향해 내달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살해되는 왕자의 환영은 집요하게 나를 쫓아왔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왕자들의 타이츠 차림과 그들의 잔혹한 죽음을 연결지어 공상하는 일이 어째서 그토록 즐거운지 어느 누가 내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여기 한편의 헝가리 동화가 있다. 원색으로 인쇄된 지극히 사실적인 그 사파는 오래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파의 왕자는 검은 타이츠 차림이다. 가슴팍에 금실로 술을 놓은 장밋빛 상의를 입고 주홍빛 안감이 실적 내보이는 짙은 감색 망토를 걸치고 초록과 황금색이 어우러진 벨트를 허리에 둘렀다. 초록 금빛의 투구, 진홍빛 검, 초록빛 가죽 화살통이 그의 모장이다. 흰 가죽 장갑을 낀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은 숲에 늙은 나뭇가지에 걸친 채 늠름하고도 침통한 표정으로 당장이라도 그를 덮치려 노리는 용의 무시무시한 입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표정에서는 죽음에 대한 결의가 보인다. 만약 이 왕자가 용을 퇴치한 승리자로 운명지어졌다면 내게 미친 고혹감은 얼마간 엷어졌으리라. 그러나 다행히 왕자는 죽음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운명은 유감스럽게도 완벽하진 않았다. 왕자는 누이를 구하고
아름다운 요정 여왕과 결혼하기 위해 7번이나 죽음의 시련을 견뎌야 하는데 입의 문 다이아몬드의 마력 덕분에 다시 7번 되살아나 성공의 행복을 맛보기에 이르는 것이다. 앞서 묘사했던 그림은 첫 번째 죽음, 용에게 심어 먹히는 죽음을 겪기 바로 직전의 광경이었다. 그 뒤에 왕자는 거대한 거미에게 붙잡혀 독액이 몸 안에 주입되어 냠냠 쩝쩝 먹히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며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버리며 뱀에 쏘이고 물리며 크고 날카로운 칼날을 헤아릴 수 없이 촘촘히 줄지어 꽂아놓은 구덩이에 몸을 내던지기도 하고 큰 비가 오듯이 무수히 쏟아지는 돌덩이에 맞아 죽기도 한다. 용에게 씹어 먹히는 죽음의 대목은 그 중에서도 특히 상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은 당장에 쩝쩝거리며 왕자를 씹어 먹었습니다. 잘게 으깨지는 동안 왕자는 너무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 시간을 꼭 참고 견뎌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고 나자 갑자기 다시 원래의 몸이 되어 훌쩍 용의 입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몸에는 가벼운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용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100번도 넘게 읽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점으로 여겨진 것이 몸에는 가벼운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다. 이 문장을 읽으면 나는 지은이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고 분명 지은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윽고 적당한 조치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이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다시 에서부터 용은 까지를 손으로 가리고 읽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글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이상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이렇게 읽혔다. 용은 당장에 쩝쩝거리며 왕자를 씹어 먹었습니다. 잘게 으깨지는 동안 왕자는 너무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 시간을 꼭 참고 견뎌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고 나자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삭제 방식에서 어른들은 배리를 읽어낼까? 그러나 이 어리고 거만한 자신의 취향에 빠져버리기 쉬운 거물과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기고라는 문구와 그 자리에 쓰러져라는 문구 사이의 명료한 모순을 뻔히 알면서도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나 자신이 전사하거나 살해당하는 장면을 공상하는 데도 열광했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남들보다 두 배는 강했다. 한여를 골탕 먹여 올리고 난 다음날 아침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거닐기 위해 나타나면 나는 그 웃음 띤 얼굴에서 갖가지 의미를 읽어냈다. 그것은 충분한 생산에서 오는 악마적인 미소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 대한 복수로 아마도 독살이라는 방법을 쓸 것이다. 내 가슴은 공포로 물결쳤다. 분명 독약은 된장국에 집어넣었을 게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에는 절대로 된장국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때? 안 넘어갔지? 하는 표정으로 하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봐주는 일이 몇 번인가 있었다. 하녀는 식탁 건너편에서 독살 기도와 어그러진 데 대한 낙담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차게 씻고 작은 먼지까지 둥둥 뜬 된장국을 아쉬운 듯이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조모가 나의 병약함을 다스리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나쁜 짓을 배우면 안 된다는 염려로 근방의 사내 아이들과 노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하녀나 간호사를 빼면
나의 놀이 상대는 조모가 이웃에서 골라준 3명의 여자아이뿐이었다. 소리가 크게 나거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거나 장난감 나팔, 씨름, 장난치는 소리나 울림이 조모의 오른쪽 무릎 신경통에 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놀이는 보통 여자 아이들보다 더 조용한 것이어야 했다. 나는 오히려 혼자서 책을 읽거나 나무 블록을 쌓거나 마음대로 실컷 공상에 빠져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쪽을 훨씬 더 좋아했다. 나중에 누이 동생과 남동생이 태어나자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배려로 나처럼 조모의 손에 맡겨지지 않고 어린아이답게 자유롭게 컸지만 나는 그들의 자유인지 난폭인지 모를 것 같은 것을 나는 그들의 자유인지 난폭인지 모를 것을 조금도 부러워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촌 누이네 집에 놀러가게 되면 사정은 달라졌다. 그곳에서는 나도 한 명의 사내 아이이기를 요구했다. 내가 7살 되던 이른 봄, 초등학교 입학이 멀지 않은 즈음에 어떤 사촌 누이, 스기코라고 해두자. 어떤 사촌 누이의 집을 찾았을 때 기념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나를 데려간 조모가 날더러 많이 컸다고 칭찬하는 큰 어머님들의 부추김에 신이 나서 그곳에서 내놓은 내 식사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허락해 준 것이다. 앞서도 말했던 자가 중독의 빈번한 발작 때문에 그해까지 조모는 내게 등 푸른 생선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때까지 나는 생선이라면 넙치나 가자미, 도미 같은 신살 생선밖에 알지 못했고 감자는 으깨서 고운 체에 걸은 것만 가져도 달콤한 앙금이 든 것은 안 되고 가벼운 비스켓이나 웨하스나 마른 과자 뿐이었으며 과일류는 얇게 썬 사과나 귤 조금밖에 허락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먹어본 등푸른 생선 방어였다. 처음으로 먹어본 등푸른 생선을 나는 몹시 신이 나서 먹었다. 그 맛은 일단 내게 어른 자격이 한 가지 주어졌다는 의미이긴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것을 느낄 때마다 반드시 어딘지 불편한 모종의 불안, 어린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의 무게 또한 약간 씁쓸하게 혀끝에 느껴지기도 했다. 스기코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였다. 그 집에 머물며 한 방에서 나란히 잘 때면 아무리 기다려도 잠이 오지 않는 나는 머리를 베개에 얹자마자 마치 기계처럼 간단히 잠에 떨어지는 스기코를 가벼운 질투와 감탄의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 아이의 집에 있을 때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몇 배나 자유로웠다. 나를 빼앗아 가려는 가상의 적, 즉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조모는 안심하고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집에 있을 때처럼 늘 자신의 눈이 닿는 범위 안에 잡아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유를 얻은 나는 그다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다. 나는 병에서 회복되어 처음 걸음을 떼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 의무를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답답함을 느꼈다. 오히려 게으른 병상이 그리웠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한 사람의 사내 아이이기를 누구도 말하지 않는 가운데 요구하고 있었다. 마음과는 동떨어진 연기가 시작되었다. 남의 눈에 연기로 비치는 것이 나로서는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고 남의 눈에 자연스러운 나로 비치는 것이 곧 연기라는
메커니즘을 그 무렵부터 나는 희미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본의 아닌 연기가 나로 하여금 전쟁놀이 하자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스기코와 또 한 명의 사촌 누이, 이 여자 아이 둘이 나의 상대였기 때문에 전쟁놀이는 그리 적합한 놀이가 아니었다. 더구나 상대 아마조네스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내가 놀이를 하자고 나선 것도 한 차례의 반전을 거쳐서 나온 체면치레였다. 말하자면 여자들에게 알랑거리지 않고 조금은 못살게 굴어 주어야 한다는 거꾸로 뒤집힌 체면 때문이었다. 어스름이 내리는 집 안팎을 뛰어다니며 우리는 서로 따보내하면서 또 서툰 전쟁 놀이를 계속했다. 나무 덤불 뒤에서 스기코가 입으로 탕탕 기관총 소리를 냈다. 나는 이쯤에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와 탕탕탕 소리를 연발하며 나를 쫓아오는 여병사들을 보고는 가슴팍을 쥐어잡고 방 한가운데에 털썩 쓰러졌다. 왜 그래 오빠? 여병사들이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눈도 뜨지 않고 손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나는 대꾸했다. 난 전사했어. 나는 뒤틀린 꼬락서니로 쓰러져 버린 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내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는 더할 수 없는 쾌감이 있었다. 가령 정말로 총알을 맞는다 해도 너라면 아플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년 시절, 나는 그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정경을 맞닥뜨린다. 지금의 나는 그 정경을 나의 유년 시절 그 자체로 느낀다. 그것을 보았을 때 유년 시절이 나를 떠나려 흔드는 결별의 손을 나는 느꼈다. 나의 내적인 시간이 송두리째 내부에서 피어올라 이 한 장의 그림 앞에 멈춰서고 그림 속의 인물과 움직임과 소리를 정확하게 모방하여 그 모사가 완성된과 동시에 원화하였던 광경은 시간 속으로 녹아 사라지고 내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유일한 모사, 내 유년 시절의 정확한 박제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나는 예감하였다. 누구의 유년 시절에 나 이런 사건 한 가지씩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단지 그것이 자칫 사건이랄 수도 없는 서사한 모양새를 취하기 쉽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것이 자칫 사건이랄 수도 없는 사소한 모양새를 취하기 쉽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뿐이다. 그 광경은 이러했다. 언젠가 여름 축제에 군중들이 우리 집 문을 넘어 들이닥친 것이다. 조모는 축제에 선발된 목수를 어떻게 구슬렸는지 마치 자기 아랫사람처럼 부렸는데 다리가 좋지 않은 당신과 손자인 나를 위해 마을 축제 행렬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게끔 은근히 청탁을 넣었다. 원래 이곳은 축제 행렬이 지나갈 길이 아니었지만 목수가 이리저리 손을 쓴 덕분에 행렬은 해마다 일부러 약간 돌아서 우리 집 앞을 지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었다. 나는 집안 사람들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 당초 문양의 철문은 좌우로 활짝 열리고 문 앞에 석대에는 말끔하게 몰이 뿌려졌다. 웅웅거리는 북소리가 서서히 다가왔다. 곧이어 노랫말이 띄엄띄엄 귀에 들어오는 노동요의 애달픈 곡조가 무질서한 축제의 옹성가름을 뚫고 그저 겉으로만 요란한 이 난장판의 참된 주제라 할 만한 것을 알려왔다. 그것은 인간과 영혼의 지극히 귀속한 만남, 어떤 경건한 난륜에 의해서밖에 성취되지 않는 만남의 슬픔을 호소하는 것만 같았다. 해독하기 힘들게 얽히고 설킨 소리의 집단은
어느 틈엔가 앞소리꾼이 든 지팡이의 금속음, 큰 북의 둔중아 울림, 미코시를 걸머맨 장병들의 잡다한 추임새로 분열되어 들려왔다. 내 가슴은 그때쯤부터 격렬한 기대감은 기쁨이라기보다 오히려 고통으로 변했다.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괴롭게 고동쳤다. 지팡이를 든 신관은 여우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는 이 신비한 짐승의 금빛 눈이 홀리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에 있던 집안 사람의 옷자락에 매달려 눈앞의 행렬이 망가져오는 공포에 가까운 환희에서 여차하면 도망칠 태세를 갖추었다. 내가 인생에 맞서는 태도는 그 즈음부터 이러했다. 너무도 기다리던 것, 너무도 사전의 공상으로 지나치게 꾸며진 것에서는 결국 도망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윽고 자벽보들이 금줄을 친 찬조금 상자를 걸머쥐고 지나가고 어린이 미코시가 경망스럽게 까불거리며 지나가자 검정과 황금빛의 장엄한 대미코시가 다가왔다. 그것은 이미 먼 곳에서부터 꼭대기의 금빛 봉황이 이리저리 떠도는 물결 사이의 새처럼 웅성거림을 따라 눈부시게 기울이는 모습만으로도 일종의 번뜩이는 불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었다. 그 미쿠시 주위에만 열대의 공기와도 같은 독한 무풍 형태가 떠돌았다. 그것은 아기를 담은 느릿한 젊은이들의 벌거벗은 어깨 위에서 뜨겁게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 홍백의 굵은 밧줄, 검은 칠에 황금빛을 더한 난간, 빈틈없이 꽉 닫힌 금칠의 문짝 속에는 캄캄한 가로세로 넉자의 어둠이 있어서 구름 한 점 없는 초여름의 한낮 속에 끊임없이 상하 좌우로 요동치며 도약하는 정사각의 텅 빈 밤이 공공연히 돌림하는 것이었다. 미코시는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왔다. 똑같이 맞춘 유카타를 전상으로 걸쳐 맨살을 드러낸 젊은 축들이 마치 미코시가 술에 취해 비틀대는 듯한 움직임으로 이리저리 무리를 지으며 뭉쳐졌다. 그들의 발은 뒤엉키고 그들의 눈은 지상의 것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큼직한 부채를 쥔 젊은이가 한 톤 높은 부르짖음으로 무리의 주변을 뛰어다니며 추임새를 넣었다. 미코시는 이따금 흔들흔들 기울었다. 그러면 다시 미친 듯한 앞소리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순간 언뜻 보기에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때로 몰리며 도는 것으로 보이던 이 한 무리에서 어떤 힘이 작동하려는 의지를 우리 집 어른들이 직감했는지 갑자기 나는 내가 붙잡고 있던 어른의 손에 의해 뒤쪽으로 떠밀렸다. 위험해! 라고 누군가가 외쳤다. 그 다음은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누가 손을 잡아당기는 대로 앞마당을 뛰어 달아났다. 그리고 안쪽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누군가와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베란다로 나가서 당장이라도 앞마당을 향해 사태처럼 몰려들려 하는 시커먼 미코시 장정패들을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어떤 힘이 그들을 그런 충동으로 내몰았을까? 그로부터 한참 동안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알 수 없었다. 그 수십 명의 젊은이가 계획적으로 우리 집 문 안으로 치고 들어오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정원의 나무들이 유쾌하게 짓밟혔다. 진짜 축제였다. 이제 실증이 나서 지겹기만 하던 앞마당이 전혀 다른 세계로 변한 것이다. 미코시는 그곳을 빈틈없이 빙 돌았고 관목은 우지끈 부러지고 짓밟혔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소리들은 중화되어 뒤섞이고 마치 그곳에 동결된 침묵과 의미 없는 굉음이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것만 같았다. 색채 또한 금색, 붉은색, 보라색, 초록, 노랑, 감색, 흰색 이 약동하며 솟구쳐서 어떤 때는 금색이, 어떤 때는 붉은색이 그곳 전체를 지배하는 한 톤의 색깔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명한 것이 나를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내 마음을 까닭 모를 괴로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것은 미코시를 맨 젊은 이들의 세상에도 외설스러운 너무도 노골적인 도취의 표정이었다.